디지털 서밋에 참여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비밀 회동을 가졌었다. 저희가 바로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비밀 회의의 결과가 밝혀지면서 오늘 증시가 말 그대로 대폭락했습니다. 자, 블랙 먼데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월가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내 증시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번 조정에 대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게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해주셨었는데 오늘 증시를 보면은 이게 참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라면 작년 12월부터 미국 증시에 돈 빼라 많은 요구를 얻어먹고 지난달에 미래에셋의 박현지 회장이 미국의 빅테크가 고평가돼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지난 주말도 일시적이다. 예. 그리고 테슬라 목표가가 $800 간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을 좀 했는데요. 예. 사실 지난 주말에도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각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그 반등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경제라든가 증시라든가 달러 가치라든가 코인이 무너진다. 코드로플 방송을 좀 그렇죠. 해드렸습니다. 오늘 고스란히 그런 국면이 전개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송이 바로 전에 그 홍콩 방송을 해가지고 좀 이게 좀 누그러졌습니다는 지금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긴박하죠. 예.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700포인트. 오늘 M7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하루에 1,100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요. 지금 M7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사실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떨어졌던 것이 아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오늘 좀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대혼란이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종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반박을 해서 사실 이 방송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266 떨어지는데 목표가가 $800까지 올라간다. 이런 사람이 와서 방송하느냐. 근데 오늘 테슬라가 하루에 15%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1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작년 말에 한국경제TV에서는 미국 주식을 빼라 했을 때 수수료를 가지고 제로로 해서 밀었던 국내 증권사들의 포머족 때문에 사실 그 손실이 지금 대형으로 발생된 상황인데요. 지난주도 일시조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게 오늘 테슬라가 하루에 15%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15% 하루에 떨어진 겁니다. 연간이 아니라 하루에 떨어진 겁니다. 5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도 한 5% 정도 떨어지고 그렇죠. 비트코인도 8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형적으로 코드로플 조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저가 매수를 권유했던 이런 시각들 이렇게 그 테슬라라든가 코인에 권유했던 시각 이렇게 보면 손실폭이 더 커서 오늘 투자자들이 대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각종 투자 심리 지표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지표를 얘기하는 시각들이 없는데요. 예. 지금 투자자들이 터닝 포인트일 때는 심리 지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는 제가 빅스 지표와 그다음에 CNN에서 하는 공포 탐욕 지수 FGI가 수치고 자막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빅스 지수가 27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20%입니다. 빅스 지수. 그래서 지금 장중한 때는 28대 가서 마감은 조금 20대대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27대도 19에서 27대까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의 그 변동폭, 지금이 무슨 비상 상황입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이렇게 빅스 지수가 20% 올라간 것은 사실 비상사태,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0년에 코로나 사태 때 그때 올라간 거와 버금된다.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이해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도 엊그제까지 미국 경제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많습니다. 경제 정상화 상태입니다. 비상이 금융위기 때입니까? 코로나 사태입니까? 근데 하루에 빅스 지수가 이때 버금될 때로 많이 올라갔던 지표거든요. 그렇죠. 이걸 더 붙여서 주식 투자자의 성향을 갖고 분석하는
FGI, CNN FGI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16대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6대는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70대 탐욕 단계고요. 1개월 전에는 46대 뉴트럴 단계고 오늘은 16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에 의해서 이렇게 공포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CNN의 FGI수가 많이 올라갔을까? 이 측면에서 사실 지금은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게 예. 아니다. 근데 뭐에 있을까? 바로 폴리파이다. 트럼프 경제 정책 때문에 지금 관세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정책 때문에 이 폴리시 플러스 파이낸스에서 이것 때문에 공포 지수가 있다. 이 원인은 트럼프 진영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파이라는 용어가 오늘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온다. 이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파이는 한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이 방송을 통해서 경제 신조를 통해서 한 달 전 이상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트럼프가 자충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 경제 운영을 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전부 기업가지 않습니까? 사업도 하고 그렇죠. 베센트라든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정책 운영이 아마추어들이거든요. 옐런 같은 사람이 없죠. 그렇죠. 앨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러한 상황일 때는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폴리파이죠. 그렇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예. 700포인트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M7, 우리 서학개미들 갖고 있는 게 1100조 원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을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 립에서 나오는 발언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결국에 뭐 트럼프 진영의 탓으로 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폴리파이라는 것은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경제정책에서 예. 취임 40일 이후에 뭐가 있을까? 바이든 지우기죠. 그렇죠. 바이든 때는 경제 잘 갔지 않습니까? 성장률도 예. 그렇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에서 돈 벌 때가 바이든 정부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빼리긴 그랬었죠. 했지만 예. 사실은 이 문제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자 트럼프의 이렇게 정책에서는 바이드노믹스 지우기입니다. 이에 자막이 좀 빨리 가서 그러면 이 문제가 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이드노믹스 지우기죠. 바이드노믹스 지우기죠. 그래서 위드롤 이펙트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드롤 이펙트는 과도기적인 단계. 자 바이드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가 교체할 때 나타나는 금단 효과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는 관세 정책에 해당되죠. 그렇죠. 관세 정책은 부메랑 이펙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관세국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전부 반발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자 반발하니까 수입물가가 상승하죠. 수입물가가 상승하니까 어떠냐? 미 국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사실 dumb 스펜딩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노믹스로 교체하는 위드롤 이펙트 금단 효과, 그다음에 관세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메랑 이펙트. 예. 그래가지고 위드롤 이펙트와 부메랑 이펙트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잘 나가던 경제, 잘 나가던 증시가 지금 이렇게 거의 공포 단계에 해당될 만큼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에 우리가 백악관이 주도했던 디지털 서밋, 서밋이죠. 코인 서밋에서 예. 자, 왜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까? 강도 있는 정책, 전략 연방 준비 자산 이 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왜 코인 가격은 이 정도면 폭등했는데 왜 폭락했을까? 그렇죠. 백악관 비밀회의에서 있었다. 그럼 백악관 비밀회의에서는 코인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긴급 회동한 게 아니냐. 오늘 기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왜 미국 증시를 이야기하면서 부채 디톡스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예. 이 부채 디톡스 문제 이게 부채에 의해서 지금 위기 상황, 디폴트 상황이 이렇게 3월 14일 날 빌보드 상황인데요. 자, 부채가 이렇게 디톡스가 되지 않아서 예. 국가가 부도가 되면 무슨 놈의 경제가 필요하고 무슨 놈의 증시가 필요합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백악관에서 부패 디톡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증시와 경제보다 더 앞선다. 그러니까 증시라든가 경제 문제는 사실 뒷전이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디톡스라는 건 이제 독소를 뺀다는 거죠. 그만큼 네네. 이제 부채 거품을 줄인다라는 건데 얼마나 부채가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3월 14일 공포를 좀 공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자막과 같이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고스란히 되기 때문에 자, 3월 14일은 무슨 날이냐? 피스칼 이어. 이게 이제 캘린더 이어 피스칼 이어가 있는데 미국은 10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2025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두 번의 임시 예산을 거쳐서 왔죠. 3월 24일 날 이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독재하고 잘 나가던 증시라든가 경제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선거에 찍었던 사람조차도 지금 작년 그 11월 4일에 찍었던 사람도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못하면 자 공화당 의원은 중간 선거에서 패퇴가 되면 자기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해라. 그래서 뭐냐 공화당 표가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3월 14일 날 피스칼 예산안이 처리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냐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이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스탑되니까 플랜 B까지 준비한다. 그 말씀을 자막이 좀 오늘 굉장히 안 돌아가는데요. 플랜 B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플랜 B를 준비하는 상황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6월 달에 3개월은 X8 국가 부도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거든요. 그래서 뭐냐 3월 14일 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부채 상한이라든가 이런 거 폐지 명령을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게 지금 국가 부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월 14일 직전에 이 부채 관련 디톡스 문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를 뒷전에 불어나는 뒷증시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증시에서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 푸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기대하는 상태에서 이 증시에 대해서는 뒷전에 물러간다 하니까 실망 매물과 함께 오늘 빅테크 업종들이 아주 빅테크 업자 3대 업종들이 전부 주식과 전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채 디톡스. 그러기 위해서는 국채 금리를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이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까? 네, 부채를 디톡스를 내면 예. 규모 절대 규모가 줄이는 거 있고 이자 허기에서 금리를 줄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게 금리부터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를 줄이려면 연방부채가 얼마가 될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말로 38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연방부채 한도가 지금 34조 달러를 이미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테크니컬 디폴트죠. 이자만 따지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1684조 원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국방비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부채를 이자만 갚기 위해서는 어떠냐? 미국의 연간 국방비보다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부채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다. 방치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국가 부도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좀 시청자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국가가 부도가 되는데 증시라든가 경제가 무슨 필요 있냐?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백악관에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 실제 경제타월이죠. 그리고 케빈 헤셋, NEC 전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는 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국채금리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취임 40일 만에 의회에서 연설할 때 어땠습니까? 가장 자화자찬하면서 국채금리 하락을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Big Beautiful Drop이다. beautiful drop. 아, 네. 가장 아름다운 여기다. 하락. 이만큼 예. 뭐냐? 그 위에 베센트도 지난 주말에 디지털 서밋에서 어떻습니까? 트럼프 풋 안 나옵니다. 그렇죠. 트럼프 안 나옵니다. 국채금리 하락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케빈 헤셋 미국의 국가경제위원장조차도 국채금리 안정시켜 정시라든가 증시라든가 경제는 뒷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합니다. 사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취임 전에 4.8%에서 4.2%지만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국채금리 안정에 지금 초미에 맞춰 있다 합니까? 예.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시장의 기대는 트럼프 풋이 나올까 기대하는 상황에서 뒷전에 물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전해주는 게 예. 사실 뭐 일시조정이냐 목표가가 떨어서 체리피킹해서 $800 이런 전문가보다도 현장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더 판단을 잘하실 겁니다. 이런 네. 현장 분위기가 전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 국채 금리만 하락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 연방 부채 규모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채 금리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우리가 국채 금리 얘기할 때 아시겠습니다는 2.8%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이럴까? 트럼프는 취임 후에는 취임 전에는 대선 불가 얘기를 했었고, 그 국채 금리 불가 인하 예. 불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취임에는 국채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두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리 어디까지 갈까?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는 자, 이 빅 뷰티풀 레벨, 드럼 레벨이 어느 수준일까? 이게 지금 관심이죠. 트럼프도 낮춰달라. 예. 그다음에 베센트도 낮춰달라. 케빈 헤셋 NBC 위원장도 내살라. 3대 트럼프의 3대 이 경제 측면들이, 스탁이 예. 가장 빅마우스가 트럼프의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전부 국채금리 안정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갈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1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방송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평균 대출 금리가 2.8%다.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벌써부터 이렇게 국채금리 인하 요구 될 때 이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국채금리 안정해서 부채 디톡스 할 때 자, 그러면 국채금리 안정에 하락에 초미의 관심이 있는데요. 이 수준이 어떨까? 월가에서는 벌써 2.8%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선 사익과 공익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채 금리의 이 beautiful drop level, 아름다운 이 하락 레벨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연방 부채 절대 규모에 대해서도 같이 좀 진단해 주시죠. 네, 금리가 하락시키기 급하니까 예. 절대 규모를 줄여야죠. 근데 절대 규모는 트럼프의 노믹스의 정책을 볼 땐 더 늘어날 입장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늘어났던 것을 줄여줘야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걸 더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트럼프 노믹의 핵심은 시행하는 감세와 뉴딜 정책입니다. 소득세 폐지, 그다음에 법인세 21%에서 15% 감소, 재정수익 감소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 것처럼 뉴딜 정책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연방 부채가 사실 연방 부채 한도 34조 달러를 넘어서 38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채 악순환 고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줄여줘야 본인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같습니까? 그래서 이 감세라든가 뉴딜 정책의 전제 조건은 부채 디톡스입니다. 부채를 해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머스크가 대한 더지가 주관해서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겁니다. 영만 공무원의 수를 줄여서 봉급도 삭제시키고 기관 수를 축소시켜서 기관의 경비를 줄이시키는 이 노력이 지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 재정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 수입은 뭐 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없으니까 관세를 통해서 두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에 사실 이렇게 부채 디톡스 얘기하니까 관세도 더 세게 때리지 않느냐. 어떻게?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 재정 수입을 커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미국 내에서 재정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더 때려. 그래서 급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더 때린다. 그래서 경기라든가 침체는 일시적 뒷전에 물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1929년에 스무트 허리법에 공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 내에서는 사실 평균 관세율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평균 관세가 더 올라가면 어떠냐? 세계 교육이 위축돼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해준다는 오늘 미국 내에서 나스닥 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넘게 떨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 대공황공법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는 그게 미국의 현재의 분위기다. 미국의 현재 오늘 M7 종목들이 1100조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하루 만에 나가는 상태에서 미국의 현지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때린 미국이 더 세게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으로 문제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예, 뭐 트럼프 푸시라든가 음. 이런 쪽에 뭐 이렇게 방안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던 것은 경기라든가 증시 문제는 뒷전이다 했던 것이 아주 공포에 몰아했던 배경이거든요. 누님이 말씀대로는 이런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카르타고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게 다 얘기를 못했는데요. 회장님들이 어제 그 시간이 부족해서 이 예. 카르타고 방식과 원래 정확한 것은 카르타고 평화 해결 방식과 예. 그다음에 케인즈 평화 해결박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제가 오늘 앞에 좀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제가 좀 빨리 방송을 했습니다. 카르타고 방식은 카르타고 전쟁 때 사실 카르타고 전쟁 때 그 하니발이든가 뭐 다 예. 아시겠죠. 전리품을 뭐냐? 전리품을 승전국이 다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패전국은 완전히 패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완전히 패망하면 패망한 국민들은 불길나게 승전국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를 보겠습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 보겠습니다. 예, 자, 독일의 패전국. 근데 그때 미국이 카르타고 평화 해결 방식으로 해서 전리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냐? 대공황 발생했습니다. 근데 독일은 뭐냐? 완전히 패전국에서 절치부심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이때 미국식 주도 방식의 카르타고 평화 방식의 그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이 케인즈입니다. 근데 카르타고 방식을 취하니까 케인즈가 반발해서 나왔거든요. 예, 이게 케인즈형 방식이다. 그러면 케인즈형 방식이 뭘까?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비교 요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국가도 서로 살려야 나중에 미국에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이후에 케인즈형 방식의 평화적 방식을 택해서 독일에 대해서 이번에는 마샬 플랜을 해서 적극적으로 부흥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유럽도 살아나고 미국도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트럼프의 카르타고 평화 해결 방식이 아니라 케인즈형 평화 방식을 하면 중국도 살아나고 한국도 살아나고 미국도 살아나고 가장 혜택지는 미국이니까 세계 입장에서는 뭐냐?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네요. 주식이. 그런 예. 것이 지금 아쉬운 대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